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원래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는 거의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월이나 3월에 대부분 내신 대비 설명회를 하지 다른 학원도 다 진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들께서 지금 1학년들을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어떤 분이 걱정되시죠?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최근에 고교육점제가 없어지니만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불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저희 학원도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홍보만 우선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해 볼 건데요. 이 홍보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실은 이제 제가 원장이다 보니 저희 학원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경력이라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대치동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도 이 동네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결과를 내신 선생님들은 결과만 가지고 실적만 가지고 홍보를 하자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항상 내세우는 홍보는 대부분 실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실적이 굉장히 많죠. 이제 전교 1등이 55명인데 이건 이제 수학 전교 1등, 영어 전교 1등, 국어 전교 1등, 과학 전교 1등 이런 거 합쳐서 55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해화여고 같은 경우나 솔생고 같은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 실은 저희 학원이 이제 여기 해화여고랑 이제 솔생고가 올 수 있는 관을, 강북관을 이제 수유관이죠. 수유관을 만든 다음에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 그 친구들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건 저희가 기름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신일고, 개성고, 창문여고, 영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교의 전교 1등이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만 봐도 저희를 믿고 맡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요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진행한 중등 프리미엄이라는 내용인데요. 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 대상 설명이다 보니 동생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지인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중학생들한테 어떤 게 제일 상위권들한테 필요할지 정말 이리저리 연구해서 이번 7월에 확대를 해서 개편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무려 이제 한 4, 50일밖에 안 됐죠. 4, 5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반이 마감돼서 분반까지 하고 굉장히 저희 학원 수학에 많은 매출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핫해요. 어머님들도 다들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해서 그런지 되게 잘 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상담 드릴 예정이고요. 중학생들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등 프리미엄만을 담당하시는 이제 관리자분, 직원분이 아예 별도로 따로 계십니다. 그 정도로 믿고 맡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발표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학교의 이제 특징, 국영수가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원장이다 보니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제가 적은 문장이 아니고요. 네이버에 2028년 대입 개편이라고 검색하면 첫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내신 평가가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된 게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뭘 뜻하는지가 중요하죠. 실은 이제 근데 바뀌는 건 바뀌는 건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게 뭔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실은 이 두 가지는 모두 공교육 강화라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교육 강화라면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공교육 강화라는 이름을 안 걸고, 이렇게 바꾸면 대학이 알아서 공교육 강화를 시켜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수능에 지금 1학년부터 사회랑 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라고 쳐보겠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뽑는 교수예요. 그런데 저희가 기계공학부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기계공학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리1, 물리2, 계정호, 미적분2, 기하예요. 근데 수능에 이 네 과목이 전부 다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뽑으려고 했더니 수능을 잘 봤는데 뽑아봤자 기초가 부족해서 이 네 과목을 다 안 들어서 우리 학교 수업을 못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1학년부터 우리가 정시에서
내신을 40% 넣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게 정시가 수능 100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시는 수능이 50% 이상인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지금 1학년부터 수능을 60%만 넣고 내신을 40% 넣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공교육이 강화가 되겠죠. 왜? 내신이 강화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대학교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야, 내가 수능 이렇게 바꿨는데 대학교 너희가 좋은 학생 뽑으려면 내신을 봐야 될걸? 그럼 저절로 공교육 강화되지 않겠어? 바통을 넘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내신 평가가 5등급 상대평가로 전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9등급제의 장점이 뭐였죠? 좀 더 세밀하게 애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5등급제로 바꾸면은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해화여고, 솔생고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적은 편이라 그런데 조금만 가면은 영훈고 있잖아요. 영훈고는 1학년 기준으로 과목의 1등급이 30등까지예요. 거의 엄청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교 1등과 전교 30등의 실력 차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데 대학교에서 이제 뽑으려고 하니 5등급제라면 걔들 똑같이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서울대는 이제 만능인재를 원했거든요. 만능인재라는 건 뭐냐? 선배들은 전 과목 평점 1.0이 1.5보다 나을 거다라는 건데 이제는 내신이 1.0인 애가 1.5보다 낫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 1.0 안에서도 디테일하지 못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만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 근처도 마찬가지지만 여고를 가면 해화여고도 마찬가지. 해화여고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저 밑에 기름역 근처에 있는 여고를 가면 개정전 미적분 1등급이 전교 2등까지인 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애들이 1등급을 받기 힘들었던 거예요. 9등급제에서. 그런데 이제 5등급제로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받기는 쉬운데 근데 원래 물리투 이런 거는 예전에는 다 절대평가였는데 이제 상대평가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1.0을 뽑고 1.5를 안 뽑았는데 이제는 1.0을 봤더니 물리원, 물리투, 미적분, 기하를 안 한 거예요. 이러면 못 따라올 텐데 똑같은 거죠, 수능이랑. 근데 개정후 1.5면 개정 전에 거의 뭐 2.0에서 2.5 사이일 것 같은데 엄청 잘 못하는 거잖아요. 개정 전으로 따지면 1.5를 봤는데 얘가 물리2를 들었는데 물리2가 5등급인 거예요. 꼴찌인 거죠. 그런데 서울대가 이제 이걸 보기로 한 거예요. 이 수업을 전교에서 몇 명 들었는지 내가 볼 거야. 봤는데 3명밖에 안 들은 거예요. 3명밖에 안 들었는데 전교 3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5등급이 나오겠죠. 개정후. 꼴찌인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너가 5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너를 물리투 전교 3등으로 생각할게.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정성평가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 평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본인이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지를 평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교육 강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고교학점제를 왜 하냐, 폐지되냐,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은 고교학점제는 좋은 의도죠. 왜 좋은 의도죠? 이거랑 지금 연계되는데요. 고교학점제가 뭐죠?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들어라. 너희 선배들처럼 등급만 따기 위한 과목을 듣지 마라. 우리가 정성평가해 줄 거고 다 볼 거니까 너희가 듣고 싶은 과목을 봐라. 지금 이거 선배들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왜? 이공계 학생인데 탐구 영역을 사탐을 선택하죠. 왜? 등급 따려고. 그걸 유명한 단어로 표현하죠. 사탐런이라 그래요. 지금 사탐런 엄청 많잖아요. 등급 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세부적으로 봐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너희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인데 아직 너가 무슨 과목 들을지 잘 모르겠으면 재수강이라는 시스템도 있다. 대학교 수강 신청처럼 하겠다 이겁니다. 시대교대는 엄청 좋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데 요런 게 이제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누가 얘기했냐면 학부모 단체 그리고 학교 선생님 단체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행정 및 평가 부담.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학원쌤이 학교쌤보다 잘 가르쳐요. 근데 과연 학교쌤이 학원쌤보다 부족할까요?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가 이제 사교육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몇십조 이러는데 그거 아시나요? 어머님들 잘 모르시던데 공교육 예산이 엄청납니다. 사교육 시장보다 공교육 예산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져봤자 공교육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왜 못 가르칠까요? 학원쌤은 수업에만 집중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행정이 더 부담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행정 업무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훨씬 부담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구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전에 서울대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뽑겠다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한 학교가 빵 개예요. 아직 전국에 하나의 학교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럼 아까 서울대 얘기는 뭐냐? 서울대에서 유출됐다고 하는데 실은 유출된 건 아니고, 뭐 서울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뽑겠다고 해야 다른 학교들이 좀 기준을 잡을 거잖아요. 서울대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확정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뽑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0% 확정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고교학점제가 폐지되니 전면 재검토하니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학부모 단체에서. 우리 애들이 피해 볼 것 같으니까. 지금 1학년이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가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바꿔볼 필요가 있냐면, 지금 1학년이 10만 명이 있으면 10만 명이 전부 피해자일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을 대학교에서 의대를 100명 뽑고 서울대를 1000명 뽑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학년은 의대를 100명 안 뽑고 서울대를 1000명을 안 뽑을까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실은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요, 우리가 깜깜이라서 불안한 거예요, 실은. 지금 선배들은, 위에 선배들 보니까 잘 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학년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고 표본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실은 이거는 1학년 중에 누가 이득을 볼지 누가 손해를 볼지는 실은 결과를 나와봐야 돼요. 지금 1학년이 3학년 되어봐야, 지금 1학년의 입학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1000명 중에 분명 이득 보는 애도 있고 피해 보는 애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깜깜이인 거지, 뭐 모든 10만 명의 학생이 1학년이 다 피해 보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애가 피해 볼지 이득 볼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애들가 있죠. 누구죠? 일단 지금 1학년이 10만 명이 있다면 10만 명이 다 이득 보는 게 첫 번째, 정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학년부터는 정시에 내신이 엄청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훨씬 유리하죠? 재수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요. 왜? 재수생은 말입니다, 내신을 진작 포기했어요. 왜? 수능이 비중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정시에 대부분 학교가 수능 100이고 뭐 적어봤자 수능 8, 90인데 그럼 학교 내신 다 버리고 정시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얘들이 재수를 해버리면 지금 1학년한테 상대가 안 돼요, 내신이. 수능 시험 범위도 바뀌니까 공부한 게 다 날아가는데, 내신이 얘네는 신경도 안 썼는데 1학년은 신경 썼겠죠, 정시를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학년은 재수생에 비해서 정시가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건 다 같이 이득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득 보는 거죠. 두 번째, 개정 전에는 만능 인재를 뽑았어요. 만능 인재를 뽑아서 서울대에서도 내신 평점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평점을 보진 않고 세부적으로 보긴 하는데, 근데 개정 후에는 뭘 본다? 과목을 보기 때문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많잖아요. 우리 애는 수학은 정말 잘해서 수학은 1등급인데 영어는 8등급, 7등급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죠. 왜? 영어 기초 과목 빼고는 안 듣고 다 수학으로 올인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유리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정보가 없잖아요. 표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3들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대학 가는 걸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학교 선배가 1.0은 서울대 기계공부를 떨어졌고 1.5가 합격했어. 봤는데 정말 그 물리학 물리투 들었는데 5등급 나왔는데 합격한 거야. 이런 표본이 있으면 밑에 학년이 믿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학년은 표본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회귀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이 회귀라를 할 필요는 없어요. 회귀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가, 내가 정말 수학만 너무 잘해. 그럼 수학 과목 많이 선택해도 되잖아요.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거든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득 보는 애도 있고 결국 대입이 끝나면 손해보는 애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가 폐지되든 되든 뭐 다른 게 바뀌든 안 바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득 볼지 손해볼지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수능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 본인이 뭐 획일화되게 선택을 했던, 또는 본인이 정말 잘하는 과목만 선택을 했던, 이제 거기서 절대적인 실력을 가져야 된다. 객관적인 실력 결과를 받아야 된다. 내신 등급이겠죠.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받아야 된다. 이게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학기 내신 대비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최초로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해졌어요, 내신이. 그래서 이 설명회를 들어오신 어머님들이랑 이제
요 영상 보시는 이제 저희가 설명이 끝나고 영상을 또 올릴 텐데, 요런 부분에 조금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확실히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입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전달을 드렸어요. 요약하면,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두 피해 보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 있고, 그건 저희가 지금 판단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은 표본이 없기 때문에 획일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한, 획일화 되든 안 되든 선택한 과목에서 최선을 다할 것. 5등급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수강생이 몇 명 없으면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봐라. 좌절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뭐 솔생거나 해외거나 저희가 학교별 하지만 그 담당선생님이 와서 본인 수학 담당하시는 분은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 개정된 공통수학2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정된 공통수학2 이제 2학기 중간고사는 이 두 단원 시험 치고 기말고는 이 두 단원 시험을 치는데요. 기존과 많이 다르냐고 생각하면 거의 안 달라요. 선배들에 비해서 차이 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경우의 수 단원 문제가 1학기로 빠졌고요. 1학기 때 원래 도형의 방정식을 했는데 2학기로 왔는데, 왜 기존이랑 거의 차이가 없냐면 1학기 때 대부분 학교가 이 도형의 방정식을 끝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니까 2학기 때 이게 중간부터 시작하는데, 중간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누적해서 한다는 얘기랑 거의 같기 때문에 실은 오히려 시험 범위가 더 줄었다고 볼 수도 있죠.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공통수학투는 기존과 그렇게 차이는 없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드릴게요. 공통수학 1에 비해서 공통수학2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똑같은 단위수랑 등급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수학 1에는 대부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계산이 많아요. 이차함수 단원 빼고는 대부분 계산이에요. 그리고 한번 예시를 들면 복소수라는 단원을 처음 배우는데, 복소수, 허수, 그리고 오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고3 때까지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이 주르기 때문에 뒷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앞단원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사춘기에서 수학시험을 망쳤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이제 공통수학2에 도형, 함수,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고3 때까지 계속 난리예요. 2학기 때 사춘기 와서 이거 공부 안 하죠? 3년 내내 수학 때문에 고생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함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지금 고3들 수능 미적분 28, 29, 30에서 대부분 대학이 갈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합성함수 아니면 역함수인데, 합성함수, 역함수를 이때 배우는, 그 고3 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배웁니다. 여기서 제대로 정립을 안 하면 고3 때까지 역시나 고생된다. 그래서 공통수학도 엄청 중요한데요. 도형은 당연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도형에서 성적 역전 현상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안심드릴 수 있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중학교 도형 좀 못해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도형은 중학교 도형이랑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을 좀 못해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왜 성적 역전 현상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는 푸는 방법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몇 개의 주제 빼고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무슨 얘기죠? 성적을 잘 받으려면 많이 풀어본 애가 성적을 잘 받을 거라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도형이다 보니까 수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있고 너무 많은 풀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풀이가 있으니까 단순히 반복해서는 성적이 안 오릅니다. 수학에 대한 깊이, 시야, 이게 넓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성적이 쭈르륵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적 격차가 정말 많이 나오고, 저도 개정 전에 1학기 때 4, 5등급 했던 애들 2학기 와서 1등급을 매년 한 4-5명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고등학교 원은 또 풀이 방법이 한 90%는 정해져 있어요. 90%는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10%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높은데 나머지 10%가 왜 어렵냐? 자, 이유 때문입니다. 학교쌤이 학교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선생님들도 창작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무지성으로 막 어려운 거 내다가 오류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중학교 내용밖에 안 나와요. 버리겠죠. 6월, 9월, 11월에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가 1학년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6월 모의고사 빼고요. 9월, 11월, 2학년 3월 모의고사부터 벌써 여기서부터 단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75%가 2학기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라 그러면 자이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1학기 때 자이스토리 애들 잘 풉니다. 되게 잘 풉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 순간 자이스토리도 끝내기 힘들어요. 킬러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하는 쌤들도 원해서 킬러 문제 내기 좀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내기가 쉬워요. 어려우니까. 그 가장 많은 킬러 문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만 마스터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집합단원이 있는데, 저는 이 집합단원은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상담하러 오면 우리 애가 집합도 틀려와요. 근데 저희 어릴 때랑,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첫 단원이 집합이잖아요. 그때랑 달라요. 왜? 집합 내용은 똑같은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집합 빼고는 다른 걸 배운 게 없으니까 집합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여기는 이제 그동안 배웠던 이런 모든 내용을 집합에다 섞어서 냅니다. 섞어서 내니까 집합 문제를 틀리는 게 집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서 생각보다 집합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로 가면은 명제는 집합이랑 비슷해요. 뭐 국어 실력과 연관이 있다 뭐 이 정도인데 뭐 명제는 집합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학년 때 못 잡으면 3학년까지 고생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의외로 쉬워요. 이거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1부터 100까지 있다 치면 이 함수 기본은 말 그대로 1부터 100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유리무리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30부터 시작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70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 방향은 여기서 마스하고 여기서 심한 문제까지 다 공부한다. 이렇게 메인을 주시면 되고, 유리무리 함수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은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함수의 기본 내용이 섞여서 어려운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10대인데 어려운데, 어려운 게 이거를 몰라서 틀리는 건지 이 내용이 섞여서 몰라서 틀리는 건지를 조금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중간이든 기말이든 이제 핵심 유형과 기출을 마스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 기출이 여기서부터 어려운 게 다 나오거든요. 전체 모의고사의 75%가 다 후반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학교는 이 근처에 있는 솔센과 다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교과서 중심의 문제도 나오고 기본 기출 중심도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 변형 같은 걸로 좀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도형, 함수에서 어려운 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는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통수학2의 변화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약하자면 공통수학에 대한 요약은 이거죠. 1학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중요하니까 절대 수학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이제 제가 여기 학교별 설명이 나오지만 제 수업은 최상위권 모든 학교 통합 심화 수업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해화여고는 좀 아실 게 없지만, 근데 해화여고 없다고 해서 해화여고 전교 1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9개 학교에 이게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 20명. 그러니까 이제 9개 학교인데 어떻게 전교 1등이 20명이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그럼 이제 27개의 전교 1등이 있고, 27개의 전교 1등에서 이제 미적 확통을 또 따로 하는 곳이 있고, 전교 1등이 이제 공통점수가 몇 명 있어서 공통인 애들이 좀 있어요. 100점 만점인 학교가 한두 개 있는데, 그래서 한 전교 1등이 합치면 3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제가 뽑았고, 기말고사 때는 여기 없는데 19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뭐 해화여고가 없는 건 아니고, 해화여고 지금 고3 중에서 작년 2학년 때 압도적으로 혼자 전교 1등 한 친구도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교 1등 많은 배출하는 곳 보셨나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명 중에 고3이 10명이 넘어요. 고3이 12명인가 그런데, 자, 제가 지금 고3이 100명에서 120명이었어요. 1학기 때. 100명에서 120명 중 전교 1등이 10명에서 12명이 중간기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10%가 전교 1등인 거예요. 제 수업 들으면 10명 중 1명이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2년 전에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10배 늘고, 그때는 전교 1등이 한 명도 아니고요. 1등급이 한 명이었어요. 10명에서 15명 사이에 1등급이 한 명이었는데, 지금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고, 2년 동안 여기서 전교 1등이 2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적이 올랐던 얘기예요. 꾸준하게 성적이 오르고 왔던 친구 또 올리고 왔던 친구 또 올려서 퇴운율이 엄청 낮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성적이 오르냐 보면 일단 최상위권 심화반이라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를 끝없이 해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끝없이 해줘야 애들이 나태해지지 않죠. 그리고 어쨌든 최상위권 반이니까 애들이 공부 의욕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푸시를 하는 편입니다. 숙제도 좀 많은 편이고 끝없이 동기부여를 해서 전교 1등 해봤자 저는 인정 안 해요. 3년 전 수능이 만점대가 좀 적었거든요. 성북, 강북 모든 고등학교 합쳐서 고3 현역 중에 수능 만점이 한 명 있었어요. 미적분. 그러니까 수능 만점 정도는 받아야지 저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만점 못 받으면 저한테 인정 못 받는다.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끝없이 동기부여를 준다. 전교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재수생이랑 경쟁해야 되고 다른 학교랑 경쟁해야 된다. 그런 얘기. 당연히 개념적인 애들이 다 완벽하다고 하고요. 실은 제일 메인이 요건데요. 제가 이제 고3 수업하면은 한 문제 가지고 50분 수업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한 문제 가지고 50분을 푸느냐. 그게 이제 풀이 방법을 7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교과서적 풀이, 객관식 풀이, 서술형 풀이, 그 다음에 주관식 풀이, 이런 접근하면 이런 풀이, 그래프적 풀이, 수식적 풀이 해서 7가지를 설명해 주면 이 친구들이 전교 1등도 20명인데 실은 4등급인 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한 수업에 전교 1등과 4등급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전교 1등도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이 문제를 7개로 분석해서 이렇게 접근한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근데 4등급도 거기서 들고 가는 게 있겠죠. 왜 7개의 풀이니까 마지막 점점 더 어려운 풀이를 하겠죠. 어려우면 좀 쉬워질 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넓혀주는데 4등급도 여기까지는 이해되는구나. 그럼 제가 마지막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들고 갈 수 있는 친구만 들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과 4등급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애들이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통 대부분 수업이 6시부터 10시까지잖아요. 평일이면. 근데 저는 8시간 수업을 해요. 왜 8시간 수업이냐? 4시부터 6시까지 부족한 애들 와서 질문 받아주고 그날 수업을 구성을 다 하고 들어가고요. 10시에 끝나면 12시까지 제가 심화반이니까 마무리를 다 못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마무리 못하는 것도 있고 수업 시간에 하는 말고 다른 거 질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통합반이다 보니까 학교별 자료를 안 만들어주는 게 다 만들어주거든요. 만들어주는 건 그런 거 질문을 또 별도로 해요. 이거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찍어서 보내주고 있어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집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4시간이 아니고 8시간의 수업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돼서 2년이 지나면 애들이 성적이 급격하게 장기적으로 다 상승하는 겁니다. 시험 한 번에 1일 비에 하지는 않고요. 좀 장기적으로 애들 수학 실력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항상 고2, 고3 되면 성적이 폭발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제 1학년 수업은 이렇게 현재 주 1회 수업 2종류고요. 이렇게 2개를 다 들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 뭐 해화여고만 듣고 이거 듣고 해화여고만 듣고 이거 듣고 솔생고만 듣고 이거 듣고 솔생고만 듣고 이거 듣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생들이 워낙 다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들을 수 있게 좀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일에는 고쟁이랑 블랙레벨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가 좀 빨라서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필요 없는 문제 제외하고요. 정말 중요하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진행할 거고요. 주말은 말씀드렸지만 수능형 문제 자이 스토리를 킬러까지 마무리하고 싶은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이제 보충해서라도 다 진행할 거고 10시 후에 온라인 수업으로도 다 진행할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번 1학년도 고3 때 멋진 성적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요게 제가 진행하는 교재 3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발표를 끝냈는데요. 저는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잠시 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받을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저도 뒤에 이제 수업이 있다 보니 질문을 받긴 힘들 건데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제가 입시든 뭐든 수학이든 뭐든 다 상담을 드릴 거니까요. 이런 거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뭐 애들이 우리 수업을 따라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학원 데스크로 문의 주셔서 원장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이제 과목별 선생님 모시고 안내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콕학원의 도정선 수학 강사입니다. 올해 해화여고 1학년 담당하고 있어서 이번 2학기 내신 대비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드리고자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앵콕학원에서 올해 4년차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해화여고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응용반 한 반, 그리고 고3 이제 수능이 한 3달 정도가량 남았는데 고3 한 반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학 강의 이력은 처음에 시작했던 연도가 2010년도로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좀 오래됐고요. 이제 뭐 수학 강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관련 강의로 이제 합격의 복합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전에 행정고시라고 불리던 시험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5급 공채 시험이라고 1차 시험에서 과목 이름이 피셋인데 그 중에 3과목 중에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과목은 아니지만 좀 수학하고 요 과목하고 좀 연계가 있는 거라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회 동아리 단체에 소속돼 있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에는 2학기 내신 대비의 목적을 좀 두고서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첫 번째는 이번 2학기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1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2학기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자세하게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해화여고반의 커리큘럼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화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앵콕학원에 오자마자 학생들이 있었어요. 해화여고반이 개설된 건 작년부터인데 제가 22년도에 시작했을 때부터 해화여고 학생들이 매년 있다 보니까 그 시험지를 겪으면서 이제 이전에 제가 22년 전 오기 전에도 시험지를 살펴본 적이 있고 매해 자연스럽게 시험지를 살펴봤었는데 이 연도마다의 이제 난이도가 조금 나뉘긴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1년도 전 시험지를 찾아봐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 없는 시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를 평이하게 쉽게 출제했었거든요.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랬냐면 수시만 가지고 최저 없이 대학을 많이 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해화여고가 뭔가 정시 대비를 조금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수시만 그냥 잘 해화여고 학생들끼리 잘 해서 수시로 대부분 진학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변별력을 두고서 평균 점수를 맞추고 정시 대비 목적으로 시험을 어렵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 22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이때 시험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비교해서 21년도 전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좀 올라갔다고 얘기를 그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22년도 요 한 해에만 일어난 건 아니고 22년도보다도 23년도가 제가 겪었을 때는 학생들 성취도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때 난이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가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들어왔던 학생들이 좀 재작년에 들어왔던 학생들보다는 해화여고 학생 평균 점수가 좀 높게 이제 나와서 좀 여기가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연장선에서 이제 보시면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학생 수준은 23년도, 24년도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올해 시험이 23년도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꼭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시험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수능 제도가 좀 개편이 됐었잖아요. 요 기점으로 지금 고1 학생 기점으로. 그래서 이 5등급제에서 1등급이 예전의 수능 내신 대비 기준으로 9등급제에서 1, 2등급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수시가 변별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정시가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 1학년이니까 내년, 내후년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인지 학교에서도 정시 대비에 조금 신경을 쓰는 느낌을 많이 좀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제도상 5등급제로 바뀌면서 수시의 비중이 아무래도 내려갈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약간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에서 좀 변별력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객관식 위주의 시험지예요. 해외여고는 1학년 때 거의 대부분 서술형을 출제하지 않아요. 객관식 위주로 출제를 하고요. 간혹가다 간헐적으로 이제 내면은 서술형 2문제를 같이 껴서 냅니다. 2, 3학년 가면 거의 서술형 2문제가 포함이 되는데 아직은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올해 기준으로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중간고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핏 흘리는 말로는 서술형 2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 통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는 해외여고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문제랑 이게 교과서 문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유형 문제, 어느 시중 문제나 이제 유형 번호를 가지고 1번부터 한 20 몇 번까지 단원별로 학습지가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그런 대표적인 문제지를 풀었을 때 다 들어가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나 대표적인 유형 문제만 학습을 하더라도 회화여고는 옛날 9등급 기준으로는 제가 판단했을 땐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그런 정도의 좀 쉽고 중간 난이도의 암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만 잘 풀어도 이 정도 등급이 이제 나오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1등급이 상위 10%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9등급제 기준에 2등급이랑 거의 유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1등급 후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만 잘 해도 올해 같은 기준으로는 한 2등급 초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좀 변화가 해외여고가 있었어요. 23년도까지 이런 적이 없다가 24년도에 담당 선생님이 두 분이 이제 들어가서 각각의 단원을 따로 수업을 하시는 그런 변화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른 학교랑 올해 시험 범위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연도에 24년도까지 시험에 정리된 거를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올해 이제 1학기에 있었던 걸 대강 여기에 덮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25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정보를 또 드릴 건데요.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은 이제 두 개 큰 단원이 있었어요. 다항식 파트하고 방정식 파트가 있었는데 문항수는 유사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거의 방정식 파트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 다항식 파트보다도 방정식 파트,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단원이 고2, 고3 수능 모의고사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는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이제 많이 나왔던 특징이 있었고, 이제 작년도하고 중간고사를 비교했을 때 기초문제 수는 조금 하락하고 유형 문제 수가 조금 상승했어요. 이 두 문제 유형 전부 다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시험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거나 뭐 쉬워지는 그런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 구성이 좀 그렇게 완전 기초 문제 수가 좀 하락했다는 거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변별력 문제를 두는 게 기존에 어디 문제집을 풀어봤든지 간에 봤을 법한 문제를 그냥 조금씩 변형한 문제로 중간고사는 출제를 했었어요. 변별력 문제로서는 딱 두 문제를 어디서 냈었냐면 올해 3월에 있었던 모의고사와 작년 3월에 있었던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 두 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출제를 그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학습을 했던 학생들은 뭐 맞출 수 있었겠지만 신경 못 썼던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내신 시험을 50분 재고 푸는데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시간 안에 처음 푸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무난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등급 컷은 이제 나온 걸 보니까 1등급 컷이 이제 86점에서 87점 정도로 예상을 제가 하고 있고 요거는 한 3개 틀리면 2등급 초반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만 기준으로 등수 단위로 봤을 때 1등급을 맞으려면 딱 2개를 틀렸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기초 문제와 유형 문제를 다 맞고 실수하지 않고 이 두 문제 정도를 딱 틀렸다면은 아슬아슬하게 1등급이 되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1등급이면은 해외여고 학생의 전교생이 수학 응시하는 인원이 190명대예요. 그럼 1등급 10%니까 딱 19등까지가 1등급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19등까지 19명 정도가 여기 한 20문제 중에서 두 문항 빼고 다 맞았다는 거니까 조금 이 상위 19명에 대한 변별이 좀 안 된 시험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죠. 19명. 물론 다 같은 1등급이긴 하지만 뭔가 1등급의 수준이 문제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다 맞거나 하나 틀렸거나 딱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를 좀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하네 혹은 시험을 쉽게 냈느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있었던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많이 내려갔어요. 여기 보시면 1등급 컷이 한 70점 초반 정도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총 22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6개를 틀리면 딱 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두 문제 틀려야지 1등급 거의 꼴등이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선 6개를 틀렸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는 등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4개나 더 내려갔으니까 많이 시험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어려워졌냐면 중간고사는 그래도 어려운 두 문제를 모의고사 쪽에서 변별을 두려고 출제를 했었는데 기말고사는 이 부분은 똑같아요. 기초문제 수의 하락은 똑같은데 이번엔 유형 문제,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중에 깔린 문제에서 나오는 흔한 문제를 좀 많이 없애고 학교 프린트물에서 학교 프린트물이 2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학교 프린트가 교과서랑 겹치는 문제가 하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수록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좀 변형 출제를 많이 했어요. 이번 기말고사 보시면 8문항이나 좀 쉬웠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출처 이상의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아닌 내신형 고난도 문항이 2문제가 더 추가가 되니까 확실하게 이제 난이도를 중간고사보다 어렵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추론해 보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중간고사가 학생들을 변별하는데 조금 쉬운 시험지였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꽤나 생각보다 잘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저도 중간 기말 보면서 생각보다 등급컷이 높게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도 기말고사는 낮을 거라고 생각했고 중간고사는 한 80점 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등급컷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야하고 전체적인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중간고사는 한 2문제 정도로 변별력을 모의고사 쪽에 뒀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물의 고난도 문제 변형 문제로 스타일을 완전 바꿔서 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결정하시는 건 회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양쪽 다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경험을 토대로 어찌됐든 저희는 2학기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2가지로 한번 전략을 나눠봤습니다. 공통 전략.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공통 전략의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개념 학습인 교과서 문제풀이. 가장 기본이죠.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는 얼마든지 시험 출제하는 데서 가장 1순위로 참고하는 교재이니까 교과서는 기본으로 항상 봐야 되고 변형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느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시중에 어떤 문제집이든 간에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유형 문제를 학습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교 프린트물도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소한의 시험 대비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만약에 이제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교과서를 풀고 학교 프린트물을 풀고 시중 문제집을 풀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학원에 오신다면 이제 뭐가 다르냐? 이 공통 전략 부분에서 저의 역할은 이런 유형 문제를 풀 때 아무래도 암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이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의 유형은 어떤 것들을 암기를 하고 어떤 것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지 어떤 강약을 제가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의 효율성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이제 심화 전략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단순히 학교 프린트물을 풀이만 한다고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풀이만 한다고 이게 학습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암기로 가지 않고 변형 문제가 나오려면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형 문제 같은 것들도 학원에서 이제 대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 전략에도 들어가 있지만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전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통한 시험 운영을 숙달해야 되겠죠. 이런 공통 전략은 컨텐츠에 집중해서 날 한 거고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잘 풀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진 실력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그날 당일에 100% 발휘하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우리가 공부를 떠나서 훈련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응시하는 이런 역할을 학원에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 아까 이야기 드렸던 학교 프린트물을 단순히 그냥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변형 문제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변형 문제로 몇 번 더 다른 문제로서 연습을 해보면 이제 그 대응 능력이 좀 숙달이 이제 생기겠죠. 그런 도움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만약에 나아간다면 이제 어디서 낼지 모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금도 보셨겠지만 일정치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떤 소스에서 어떤 문제 구성을 어떻게 낼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알파적으로 확장적으로 내신형 이런 심화 문제나 수능형 심화 문제를 학습을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은 탑을 쌓는 이런 성격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공통 전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런 심화 전략을 가져가는 건 좀 비추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1, 2, 3, 1, 2, 3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돼 갔을 때 하나씩 더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저희 앵콕 학원에서 해야여고 1학년 반에 대한 개설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반이고요. 대상은 해야여고 학생 1학년 재학생이고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날에 오후 4시 30분부터 이제 4시간씩 8시 30분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9월 3일 날 기준이면요. 해야여고가 중간고사가 9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2일이니까 대략 3주밖에 안 남은 시점이에요. 잠깐만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 3주 전은 이런 기본 학습들을 사실 끝내고 이제 좀 여기가 아직도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를 제가 한 번 더 보완하고 요거를 약간 포기하는 거죠. 안정적 2등급을 막기 위한 그 개별적인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본 학습이 방학과 학기 초에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심화 전략에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강 때 오신다면 좀 약간 마지막 3주는 학생마다의 전략이 조금 다를 거다라고 예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야여고반의 이제 장점 이렇게 목차를 세워봤고요. 이제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마지막 3주 정도는 공통된 전략으로 가지 않아요. 좀 기본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괜히 1등급 욕심내다가 2등급도 못 받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개인마다 마지막 적합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특성을 좀 살피고, 이제 저는 학습 동기도 이제 자극해서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목표치도 인식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진도 변화에 따른 맞춤 대응이 가능해요.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해야여고가 다른 학교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라면 공통수학 2의 첫 단원인 평면좌표부터 도형의 이동, 즉 도형의 방정식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해야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후반부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두 번째 단원인 집합명제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거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집합까지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명제가 안 들어갔는데 이번 해야여고는 또 그렇게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명제가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여고 학생이 아닌 그냥 기본 다른 학교가 섞여져 있는 반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뭔가 내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을 하게 되는 비율도 아마 발생할 텐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 드렸지만 모의고사라든지 학교별 프린트에 대한 변형, 해야여고만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국어 강사 정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순서를 잠시만요. 여기 안 먹네요. 갑자기 왜 이러지? 마우스 포인터 때문에. 네. 마우스가. 네.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국어 강사 정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 목차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희 학원 대표 전화로 질문사항 같은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는 이력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목동에서 학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제 강사 경력이 총 4년 정도 되거든요. 목동에서 중등부부터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서 서초 강남 쪽에서 고등부 경력을 쌓았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3월쯤에 앵콕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올해 초 겨울방학 때 수강평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맨 위에 있는 이 친구가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칭찬을 엄청 적어줬어요.
네, 이제 재밌게도 이 친구는 당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6개월이 지났죠. 6개월 뒤에 네, 이렇게 저의 아주 자랑스러운 네,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4등급에서 기말고사는 전교 1등을 받았거든요. 네, 이걸 좀 설명드리면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였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국어학원 다닌 적도 없었고 인강을 들은 적도 없었고 오직 제 수업으로 국어 공부 자체를 시작했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그랬는데 3학년 1학기 중간 때 4등급. 3학년 2학기라고 되는 죄송합니다. 1학기예요. 1학기 기말 때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열심히 하는 게 평소에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막 머리가 엄청 좋은 천재형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인데 그냥 국어 수업을 좀 재밌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 시험 전날에도 좀 늦은 시간까지 12시 넘어서까지 저한테 길게 질문을 보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그 시험 전날 단톡방이 있었는데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그 단톡방에다가 이 친구가 질문한 내용 같은 거 다 공유하고 하면서 함께 같이 약간 집단지성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 끝나고 이렇게 엄청 자랑하는 4등급 1등에서 1등급 1등이라고 전교 1등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학생들 고3 학생들이랑 공부할 때 같이 어떻게 시험 준비를 했는지 제가 직접 만든 예상 문제거든요. 요 예상 문제에 적혀있는 선지들이 이렇게 이거는 실제 시험 출제된 것이고요.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요거를 미리 한번 풀어보고 요 내용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이해를 한 상태로 요 시험지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잘 풀었죠. 지금 이 친구도 다 맞추는 이런 적중률이 높았다.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2학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거의 지금 제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요. 혼자서 공부한다거나 이제는 뭐 그냥 인강으로 정리한다거나 할 때도 됐는데 그래서 그만큼 제 수업이 지금 수능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3학년 친구들은 매 학기 그리고 매 시험마다 꾸준히 내신이랑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과가 좋았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앵콕학원에서 근무한 지는 1년 5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년 5개월간 이룬 성과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제 학생들은 특히 개성고랑 영혼고에서 성과가 좋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개성고랑 영혼고의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내신 시험이 좀 모의고사식으로 출제가 돼요. 아무래도 딱 정해진 범위에서 정확하게 내신형으로 출제되는 학교들은 아니고요. 조금 더 외부 지문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학생들에게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조금씩은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내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서 유달리 최상위권 학생들이 저랑 잘 맞거든요. 그 지점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절대로 단순 암기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요. 계속 말을 겁니다. 계속 말을 걸고 질문을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요구하는 사고력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직접 질문을 던져가면서 계속 확인을 해요.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 단순 암기형의 내신 시험보다는 이런 종류의 모의고사식 출제가 되는 학교들에서 성과가 좋은 것 같고요. 특히 해화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해화여고 1학년 내신 설명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 나왔었고요. 제 학생 중에 기말고사 때도 전교 1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3등급이었는데 이 친구는 100점을 받았거든요. 중간고사 때는 92점 정도였는데 전교 1등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요. 2개 정도 틀리고 나서. 그래서 기말고사 전교 1등 한 친구는 중간고사 때는 좀 3등급 받아서 그렇게 성적이 시원찮았습니다. 근데 그 원래는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공부 확실하게 조금 더 꼼꼼히 하고 나서 100점을 받았고요. 그렇다면은 1학기 국어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해화여고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학년 국어 시험이요. 자, 요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국어 A에서 이제 국어 A랑 B로 나누어 놓은 거는요. 국어 A쌤이 따로 계시고 국어 B쌤이 따로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국어 A쌤은 조금 나이가 지긋한 남자 선생님이시고요. 국어 B 선생님은 좀 젊은 여자 선생님이신데
A 선생님은 문제를 비교적 무난하게 내는 편이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곧 은퇴하신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문제를 정석적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랑 모의고사식 선지에 충실하게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모의고사 기출문항에서 내용만 바꾸어서 출제된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 수업에서 이미 6개년치를 그냥 풀었습니다. 6개년치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다 풀었거든요. 다 풀고 분석을 해놨었기 때문에 요런 이 문법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변동 문항에서 모의고사식 변형이 된 문제들은 학생들이 다 비교적 수월하게 이미 풀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요. 국어 B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비교적 국어 A 선생님에 비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에서 이미 강조된 개념이랑 풀어본 유형의 문제들로 나왔어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쓰시는데 이 프린트는 학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프린트로 쓰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자면은 다른 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로 가져오십니다. 따라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교과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해당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충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제가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꼭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외워라 했던 개념이 사동 개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은 원래 세트로 묶여있는 개념이거든요. 이 세트로 묶여있는 개념이 요번 개정 교과서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피동표현만 배우도록 나와 있어요. 피동과 사동을 쪼갠 거죠. 하지만 이 피동과 사동은 반드시 연계해서 학습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사동 개념이랑 같이 동시에 가르쳤고요. 그것이 25번 문항에서 살짝 킬러 문항으로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도 제 수업을 들었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25번 문항인데 여기서 보면은 덮었다, 들었다, 불어온다, 밝혀졌다, 심어졌다. 자, 여기서 각각 서술어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피동사동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보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중피동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중피동을 찾으라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여기서 밝혀졌다라는 거는 밝히다에서 밝히어지다기 때문에 여기도 이중피동인 것 같고요. 근데 다음에 학생들이 여기를 보니까 심어졌다, 심어지었다인데 여기서는 심다에서 학생들이 심 뒤에 어지 딱 하나만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피동 표현이 중복되지는 않았고 딱 하나만 쓰였고, 그러면 또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헷갈리느냐, 여기서 믿기어지다 라는 표현을 여기를 좀 보시면 됩니다. 믿겨지지 않는 소식, 여기선 들었다가 아니라 믿겨지지를 봐야 되는데, 믿기어지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분석을 해놓았다시피 어근 및 그리고 피동접사 기, 피동형 어미 어지예요.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밝히어지다 같은 경우는 어근 발 그리고 사동접사 히예요. 그 다음에 피동형 어미 어지인데, 어지 같은 경우는 둘 다 피동형 어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동접사예요. 히는 사동접미사입니다. 피동접미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외울 때 단순히 피동접미사만 공부한 친구들은 이 히리기로 외웠기 때문에 밝히어지다에 나와 있는 히가 사동접사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혹은 알았더라도 이 부분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밝히어지다를 분석하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밝히어지다에서 히는 얘들아 사동접미사기 때문에 이거 이중피동 아니고 사동사에 피동형 어미가 붙은 것이다 라고, 이 표현이 동시에 쓰일 수 있다 라고 학생들에게 이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피동표현과 구분하는 간접 출제거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국어 B 선생님에 의해서 간접 출제됐지만 이 부분을 미리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놓았다면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정답은 믿겨지다예요. 이중피동은 피동표현이 중복으로 쓰였죠. 믿기어지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와요고 내신 시험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는 조금 더 무난하긴 했습니다. 특히 기말고사에서는 중간 때 없었던 문법이 나올 것이라서
문법을 철저하게 준비를 같이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점인 친구도 나왔고요. 요번 여름방학 때는 해화여고 친구들이랑 제가 중세국어를 좀 예습을 꼼꼼히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 개학을 하고 났더니 국어 선생님이 중세국어 시험 범위 들어간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셨고요. 해외여고 내신 시험 자체가 인근 학교 대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특히 소수생고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편이고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해외여고 다니는 친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모의고사 감각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좀 병행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모의고사 감각이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내신식 공부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수능식 연습이 아예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공부 잘하는 사립학교에 비해서 불리한 게 뭐냐. 내신 공부할 때 좀 편한 대신에 모의고사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초 개념을 완전히 숙지해놓고 일단은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내신 기준. 그리고 특히 틈틈이 오히려 국어 공부에 부담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놓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학교일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석자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불가피한 결석하는 친구들 아니면 현장 강의 시간표 맞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매 수업을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3학년 수강생의 경우에는 제가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친구가 2학년, 3학년에 걸쳐가지고 1년 한 3개월 정도 들었거든요. 내신 전교 10위권 계속 유지를 했고요. 모의고사도 제 수업 듣기 전에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영원고등학교 3학년 친구의 경우에 영상 수강만 했고요. 카톡으로 질문만 했는데 이 친구도 내신 전교 1등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 수업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강처럼 보기만 해도 퀄리티가 있는 수업이다.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수업 안내입니다. 2학기부터 해화여고 내신 시간표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금요일에 5시간짜리 수업이었습니다. 확인학습 따로 없이. 근데 이제 제가 진행을 좀 해보니까 해화여고 학생들의 체력이 좀 5시간 연달아 수업하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쪼갰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요. 대신에 주말에 2시간 따로 분리해서 학생들이 대신 문학관으로 와가지고 이제 문학관에는 조교 선생님이 주말에 항상 계시거든요. 거기에 와서 복습하는 확인학습 시간은 따로 2시간 따로 잡고요. 따라서 총 6시간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바뀐 점이라면 확인학습이 추가됐고요. 주말에. 그리고 중간고사 죄송합니다. 그 정규 수업 시간은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학원 대표번호 등을 통해서 데스크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세하게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어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현욱 강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콕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1학기 기말고사 분석과 2학기 중간고사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앵콕에서 해화여고를 3년차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해마다 조금씩 난이도가 바뀝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어떻게 수준을 선생님들이 정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시험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좀 평이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좀 평이한 학생들이 들어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는요, 해화여고 기말고사 총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과 적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네, 중간고사 대비 전략과 그 다음에 수업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는요, 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 말씀드리는 겁니다. 3, 4가였고요. 교과서가요. 모의고사는 24년도 3월, 25년도 6월이 나왔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선택형 문제가
9문제가 나왔고요. 서술형이 5문제가 나왔습니다. 12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왔는데요. 지문에 비해서는 교과서의 비중을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선택형이 12문제고요. 서술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총 선택형이 객관식이 22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7문제가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서 다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단순 암기를 넘어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여고도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여고는 서술형에서 이제 1등급, 2등급이 갈리는데요. 특히 서술형이 좀 다양하게 좀 나오는 편인데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나오는 편이 아니지만 학생들 다수가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약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요약 서술형만 잘 잡으면 안정권으로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해외여고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휘어법 문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요번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어휘어법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보시면 객관식이 22문제에서요. 어휘어법 8문제 나왔고요. 내용 일치 문제 4문제, 빈칸 문제 2문제, 그다음 제목 주장 문제가 4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약 문제 1문제, 순서 1문제, 함축 문제 2개입니다. 서술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술형은 요약 문제가 3문제고요. 그다음 지침 문제 하나, 내용 일치 문제 하나, 함축 하나, 그 다음에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좀 독창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1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객관적인 난이도, 학생들이 이제 그 체감하는 난이도는 한 중에서 조금 위였습니다. 중간고사가, 1학기 중간고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좀 어렵게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난이도가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난이도는 중에서 조금 위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중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됐나요? 잠시만요. 네, 이건 제가 적중률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준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 거를 제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법 문제 같은 거는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글의 일치 문제인데요. 글의 내용의 일치 문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 이유가 보기의 지문의 단어를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학생들하고 일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어휘도 익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트레이닝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것도 어법 문제고요. 그래서 어법 문제는 대체적으로 맞췄고요. 네,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는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와서 제가 이 문제를 뽑았습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영작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번호를 매기는 문제인데요. 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이 탄탄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차분하게 문제만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그 외의 학생들은 좀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문을 잘 모르거나 그래서 좀 틀려가지고 오는데요. 이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문제고요. 이건 제가 그때 준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문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지문마다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연습을 하면서 기본이 좀 탄탄한 학생들은 실수하지 않게 하고요. 그다음 기본이 없는 학생은 다시 이제 구문을 공부하고 내용을 익히는 그런 네,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는요, 시험 대비, 회화요거에 맞는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요 문장 서술형을 꼭 애들한테 암기시키고요. 100%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는 암기를 시킵니다. 네. 암기를 시켜야 하고, 그리고 암기를 시키고 가야 시험 때 볼 때 떨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를 제가 많이 푼다고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일치 문제를 학생들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 풀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실수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화여고에 맞는 워크북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그 지문마다 회화여고에 맞는 그 워크북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애들 직전, 시험 대비 직전 할 때 주는 시험지인데요. 한 2회 정도 제가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회화여고 시험지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폼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험하기 전에 이걸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중간고사를 대비할지 제가 대충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 어떻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개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날 이제 시험 대비는 들어갔고요. 저희 수업은 2시간은 제가 수업을 하고요. 2시간은 확인 학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확인 학습은요,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그 자료를 배부해서 그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 꼭 첨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이렇게 물론 질문을 받지만 제가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그 틈을 조교 선생님이 완벽하게 메꿔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 3주부터는요, 제가 좀 학생들 일찍 부릅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 시험을 학원에서 웬만하면 다 하고 가고, 예, 하고 집에서는 다른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이 6시간이죠. 학생들이 힘들어 합니다. 예, 힘들죠. 당연히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다 하고 가면 집에서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학생들한테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마다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집에 먼저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리 회화요거에 네, 잠시만요. 온리 회화요거에 맞는 퀄리티 있는 자료를 배부하는 게 저의 자부심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물론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학교 시험에 맞춤을 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숙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퀄리티 있는 자료를 배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기말고사, 중간고사 대비 설명회였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앵콕에 전화 주셔서 해외여고 담당하는 선생님을 찾으시면 제가 성의성실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여고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강경림입니다. 통합과학 1 기말고사 분석을 해보고 2학기 때 통합과학 2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기말고사 총 24문제 100점의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를 제가 여기다 하, 중, 상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놨는데 좀 겹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난이도 하위 문제 같은 경우들도 뭐 쉽게 한 번에 이제 하나 정도 외우면 풀 수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내용을 어느 정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난이도가 낮고 이런 문제는 좀 적었고, 일반적으로 난이도 중간 정도, 중에서 중상 되는 정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상 문제가 하나 정도 제가 평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으셨을 때와는 달리 요즘 애들은 이제 유전 쪽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유전 암호들을 표로 주면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요거 말고도 이 자료를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까지 해서 두 문제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암호처럼 보이는 이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특별히 난이도 상으로 평가한 이유는 보통은 한 개의 아미노산을 하나의 암호가 지정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게 고3 내용에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개수를 세는 데에서 알고 있어야지 그 개수를 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요것들을 코드의 개수만 세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 텐데 여기선 하나를 빼줬어야 되기 때문에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틀린 아이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이걸 수업에서 다뤘기 때문에 학생이 다 맞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어머님들이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암기보다는 요즘은 유전과 관련된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객관식으로 전체 출제된 점, 그리고 아주 고난도는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서 정호가 나뉘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난이도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물리화학이 비교적 쉽게 출제됐습니다. 하지만 여학교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생명과학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의 문제보다는 문제마다 자료를 해석해야 되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그리고 함정을 피해 갔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통합과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중학교 때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 외우는 양이 너무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외워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암기된 내용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지 그걸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여고과학은 전반적으로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렇게 요즘 교육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특히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걸 쉽게 내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고도 아주 쉽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코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디귿 선지에서 오답이 나올 수 있던 점을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이들이 알아챌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고3들이 하는 내용에서 아주 고3 내용을 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종결 코돈이라는 걸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반 아이들은 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혼자 공부했다면 개수와 코돈 사이의 관계만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문제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화여고 수업은 월요일 3시부터 6시 그리고 확인학습 2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를 끝나고 바로 학원으로 이제 올 수 있도록 3시라고 써놨는데 아이들이 약간 학교에서 늦게 끝날 때 혹은 뭐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늦게 진행을 해서 조금 시간은 뒤로 미뤄지면서 유동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수업은 다시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날 수업 시작 전에 봤던 테스트 내용에 따라서 확인학습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질문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완자 통합과학, 2학기 통합과학을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1등급 만들기 가장 일반적인 내신 대비를 하기에 가장 좋은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 생명과학이 특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신 교재로 평가할 수 있는 완자 기출픽도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한 이후에 시험 대비 자료를 따로 또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시험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과학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